안녕하세요. GB투자자 마경환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약속드린 브라질 채권 전망을 좀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전에 브라질 채권 전망 유튜브를 언제 찍었냐면 작년 9월달 찍었어요. 작년 9월달에 브라질 채권 전망을 하면서 약간 부정적인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브라질 채권을 부정적으로 설명드렸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원달러 환율이 너무 약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다시 원화가 강세로 가면은 브라질 레알 통화를 투자를 했을 때 브라질 채권 투자하신 분 입장에서는 환차손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 10월 달에 브라질 대선이 있었죠. 그래서 브라질 대선에서 좌파 정부인 룰라가 집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정책의 불확실성 이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 당시에 브라질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현재는 어떠냐면 이 현재는 이 두 가지의 어떤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그게 해소되었다는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브라질 채권을 얘기를 할 때 가장 좀 중요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통화 부분이지 않습니까? 통화 이슈는 결국 인플레이션하고 좀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통화를 얘기할 때 양국 간의 금리 차이를 얘기하는데 이건 아주 베이직한 얘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첫 번째는 실질 금리에서 양국 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양국 간을 비교를 해봤을 때 실질 금리가 예를 들면 높다고 하면 특정한 나라 실질 금리 높다고 하면 그 나라 통화는 강세로 가고 특정한 나라의 실질 금리가 낮게 형성되면 그 나라 통화도 상대적으로 약세로 갑니다. 반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정반대로 가죠.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높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높으면 그 나라 통화는 약세입니다. 반면 또 인플레이션이 약세로 가면 그 나라 통화는 강세죠. 제가 이렇게 앞뒤를 좀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특정한 나라가 고금리가 된다는 게 상대적으로 물가가 안정적으로 가면서 실질 성장이 높아서 금리가 높다고 하면 그 나라 통화 강세인데 만약에 그 나라가 금리가 높은데 인플레이션이 많이 높아서 그 나라 통화가 높은 거는 사실은 양국 간의 금리 차의 로직이 좀 작동하지 않죠. 즉 일반적으로 양국 간의 금리 차이라는 거는 금리가 높은 나라 쪽으로 통화 강세로 간다는 얘기였는데 만약에 주 인플레이션이 상승해서 그 나라 높게 형성된다고 하면 그 나라 통화는 강세로 가지 않는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브라질이 금리가 높은데 왜 브라질 통화가 강세로 가지 않고 그동안 약세로 갔냐면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의한 어떤 고금리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브라질 통화가 약세로 간 요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브라질을 얘기할 때 가장 크게 우리가 계속 체크해야 될 게 통화 이슈이고 이 통화 이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인플레이션 이슈고 인플레이션 이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정책의 이슈죠.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브라질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저희 GB투자자는 이 부분 계속 좀 관리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 브라질 채권을 보면은 제가 워낙 자주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은 브라질 채권은 크게 채권 부문과 통화 부문 나눌 수가 있고 채권 부문은 이자 수익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금리가 움직임에 따라서 채권 가격 움직이는 자본 손익으로 수익 구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투자한 나라의 통화가 강세로 가느냐 약세로 가느냐에 따라서 환차 손익이 발생을 하겠죠. 현재 브라질 채권을 본다고 하면 현재 이자 수익이 10%입니다. 엄청나죠? 연 10%입니다. 연 10%고 이거 비과세입니다. 비과세고요. 그죠? 10%고 두 번째로 자본손익이 있는데 이 자본손익 부분은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만약에 현재 자본손익이 이제 현재 시장 국채금리가 현재 한 13% 정도였는데요. 금리가 쭉 올라서 13% 올라왔어요. 그런데 시장금리가 이게 만약 코로나 이전까지 내려간다 가정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대충 한 8% 수준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한 5% 정도 올라가죠. 금리가 5% 내려가면 돼요. 5% 내려가면은 만약 금리가 한 5%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보통 10년짜리 국채를 투자를 하게 되면은 거의 가격이 한 30% 정도 올라갑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죠? 그런데 이 자본손익 부분도 내년도까지는 매매 차익 비과세잖아요. 그죠? 우리 금투자가 유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만약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물가가 좀 안정화되면서 금리가 내려오고 그리고 2년 동안의 이자 수익을 우리가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자가 되겠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년 말까지
투자하고 매각한다 가정하면 이자 수익 부분 어떻게 되죠? 10%의 2년치니까 20%.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자본 손익 부분은 만약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회복을 가정한다고 하면은 한 8% 정도까지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은 금리가 한 4, 5% 내려가죠? 그러면 대충 우리가 자본 손익이 20, 30%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 30% 정도 본다고 하면은 여기가 내년도 말까지는 또 비과세잖아요. 그죠? 매매 차익. 그러면 거의 한 50% 정도의 채권 이자 수익 플러스 자본 손익이 비과세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내년 말까지 내가 매도를 하면. 자, 이렇게 돼서 상당히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는데, 설령 우리가 자본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자 20%가 비과세죠. 이것만 하더라도 매력적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환차 손익 부분이 가장 큰 걱정거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환차 손익 부분도 좀 잘 고민해 볼 필요 있다는 건데, 자, 한번 보면요. 이게 원화대 브라질 레알라인데 지난 10년 동안에 2013년 기준이었으니까 한 600원대여서 200원까지 내려갔다가 또 한 2년 동안에 한 280원까지 올라서 한 40% 올랐다가 제가 작년에 방송한 이후에 한 13% 정도 하락했어요. 원화대 브라질 레알라가 한 13% 정도 약세로 갔다는 거고 근데 그 13% 약세로 갔던 가장 큰 요인이 뭐였냐면은 원화가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되면서 그렇게 간 것이 가장 큰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볼게요. 보면은 작년 10월 말 정도에 한 280원 정도 했었죠. 원화대 브랄 레알라가. 근데 이게 240원까지 내려가면서 한 13% 정도 브랄 레알라가 약세로 갔어요. 근데 동구간 동안에 원달러가 이 구간에서 한 1450원까지 갔던 게 지금 1200원 초반대까지 내려갔죠. 요때 되면서 원화가 달러 대비 한 14% 정도 강세가 갔어요. 즉 최근 한 3개월 동안에 원화 대비 브라질 레알라의 어떤 약세, 13% 정도 약세의 거의 대다수가 원화가 달러 대비 강세로 가서 된 부분에서 기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1200원 초반 내지 1200원 50원까지 근처까지 왔는데 이 정도 되면은 이전보다는 상당 부분 원화가 추후에 강세로 가서 브라질 레알라 약세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달러 대비 브라질 레알라 한번 볼게요. 원화와 이렇게 되는데 보통 어떻게 가냐면은 이렇게 중간에 거치죠. 이렇게 거치고 이렇게 거치죠. 따라서 최근에 그 원화대 브라질 레알라 약세 요인은 거의 다 이 요인 때문에 발생했죠. 원달러 때 발생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1200 근처에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세 부분이 약간 여전히 있지만은 뭐 상당 부분은 이전에 원화 강세로 인해서 브라질 레알라 약세 부분은 상당 부분 이 부분은 해소가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챙겨봐야 될 건 이 부분이죠. 달러 대비 브라질 레알라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저희 그냥 요 캐피탈 이코노믹 자료인데요.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볼게요.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일주일 전 자료인데 현재 한 5.2 정도 됩니다. 현재 5.2 정도인데요. 이 친구들이 전망하기에 금년 말 내년 초 정도입니다. 그러면 현재 수준에서 달러 대 브랄 레알라는 그냥 적어도 내년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양국 통화를 같이 볼게요. 크레딧 아그리콜 자료입니다. 보면은 원화 전망은 지금 현재 이렇게 12월 6일자 1260원인데 내년 말까지 1190원. 현재보다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계산기를 하면 계산해 볼까요? 계산해 보면은 나누기 1260 하면은 현재보다도 한 5% 정도 원화가 강세로 갈 여지가 있고요. 그죠? 원화 5% 정도로 강세로 갈 것 같고 그리고 브라질 레알라는 현재 5.2죠. 5.2니까 5.2에서 여기는 또 크레디 아그리콜은 이 캐피탈 크림스보다는 조금 더 브라질 통화를 좀 약하게 봐요. 여기는 5.0 정도 보는데 오케이 우리 보수로 봅시다.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5.5면 여기서 한 5% 정도 약세로 가죠. 합쳐서 원 레알 정도 했을 때 한 10% 정도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이 크레딧 아그리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한 10% 정도 약세로 간다고 보더라도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통화는 이제 우리가 좀 보수로 봐서
내년까지 한 10% 정도는 밀릴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 채권을 자세히 볼게요. 채권 보면은, 보시는 바처럼 우리가 미 연준이라든지 전 세계 대다수 나라가 지난 1년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인해서 금리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인플레이션의 상당 부분 안정화되면서 금리 인하로 연결될 거라고 이제 금년 하반기 내년을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라틴 아메리카도 거의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죠. 주요 국가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브라질을 보려고 하니까 브라질을 따로 떼서 볼게요. 브라질 이렇게 금리가 지난 2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현 정책 금리 13.75인데 13.75. 크레디 아그리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금년 말 정도부터 금리 인하가 들어갈 것 같고요. 어느 정도까지 빠질 것 같냐면은 한 10% 선까지. 내년 말까지 한 지금 13.7 정도였는데 이게 한 10% 선까지 내려갈 거라고 정책 금리가 인하로 한 3, 4% 정도 정책 금리가 인하가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국채 시장 금리 전망을 할 때 첫 번째는 정책 금리가 좀 안정화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시장 금리 전망을 할 때 인플레이션 전망 중요하잖아요. 그죠? 인플레이션 전망 볼게요. 이거는 모건 스탠리 자료입니다. 모건 스탠리 자료인데 한번 볼게요. 모건 스탠리 브라질 한번 찾아볼게요. 브라질 여기 있네요. 브라질이 쭉 분기별 추계인데요. 복잡하니까 간단히 볼게요. 작년에 CPI가 9.3인데 금년 말 5.0 보고요. 내년 말 4.6 정도 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분기별 데이터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건 간에 작년에 9.3이었는데 금년 말 5.0, 내년에 4.6 정도 맞나요? 4.6 정도 보고 있고 코어 핵심 CPI 볼게요. 핵심 CPI도 보면은 작년 말에 9.9여서 6.5, 4.2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질도 상당 부분 물가가 안정으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정책금리는 13.7에서 빠르면 금년 말부터 해서 내년까지 해서 한 10% 수준까지 내려갈 걸 전망하고 소비자 물가도 작년에 9.3인데 금년 말 내년 말 안정화돼서 한 5% 아래 수준까지도 인플레이션 좀 잡힐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IB들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가 맞물린다고 하면 현재 브라질 국채 금리가 13.1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브라질 국채 금리가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이 어쩌냐면 한 8% 레인지였죠. 8에서 한 7% 정도 레인지였는데 결국은 정책 금리가 이렇게 안정화되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 결국은 금리가 이렇게 좀 코로나 팬데믹 이전 방향으로 시장 금리는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통화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채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책 금리 부분과 인플레이션 부분을 말씀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 금리가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은 방향을 말씀 좀 드렸는데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크게 나누면은 우리가 이자 수익은 연 10%의 비과세가 좀 매력적이고 그 자본 손익도 현재 정책 금리가 좀 안정화될 것 같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상당 부분 안정화될 것 같아서 자본 손익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환차 손익 부분도 물론 제가 유출을 해서 말씀드렸지만 한 5에서 10% 정도의 환차손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면은 환차손 부분도 이 정도면 이전보다는 상당히 우리가 어떤 중립적 변수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자 수익과 자본 손익이나 환차손 부분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면은 상대적으로 적어도 내년까지는 상당히 매력적인 브라질 국채의 투자 타임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비투자자문에 추천드리는 거는 좀 장기 채권 투자를 해서 금투세가 유예된 내년도까지 매각 차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좀 갔으면 좋겠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어떤 비과세 목적으로 연 10%의 비과세를 장기적으로 가시는 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좀 통화나 정책 리스크를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내용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긴 설명은 안 드렸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FX 부분과 결국은 인플레이션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FX 부분이라기보다도 인플레이션 부분, 즉 정치적 변수가 계속 우리가 좀 주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한번 시간이 나면 여기 왜 저희가 인플레이션 부분을 내년도까지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따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